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55세 남성이 은퇴 2해 만에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월세와 병원비, 물가 상승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혹시 남 얘기 같으신가요? 지금도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감기 한 번 걸려 병원 다녀오면 몇십만 원이 훌쩍 빠져나가는데 나도 은퇴 후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40대, 50대, 60대라면 누구나 이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쓰는 생활비가 은퇴 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기세와 난방비가 더 들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 영양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주말에만 즐기던 문화생활과 여행도 평일까지 이어지면서 지출은 더 커지고요. 이미 수많은 부부들이 이 현실을 경험하며 은퇴하면 생활비가 절반이면 되겠지라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생활비 구조를 제대로 점검한 사람들은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선택은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50대 부부 생활비,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민 끝이라는 분명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앞으로 더 큰 후회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현관 앞, 낡은 구두 한 켤레가 힘없이 놓여 있었다. 구두 주인인 최동환 씨는 59살까지 건설회사 부장으로 현장을 누비며 평생을 살아왔다. 콘크리트 먼지와 철근 냄새 속에서 버티며 이제 은퇴하면 편히 쉬어야지라는 말을 늘 되뇌던 그는 정년을 마치고 퇴직금을 1억 6천만 원쯤 받았을 때 마음속에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다. 아내는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여보, 이제는 우리도 여유롭게 살자. 당신 고생 많았어라고 말했고 그 순간 최 씨는 낡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새 신발을 신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그가 그렸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롭고 즐거웠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산다고 자랑하기도 했고 그동안 미뤄둔 여행도 다녀왔다. 그러나 매달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불안이 스며들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120만 원 남짓이었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만 해도 40만 원을 훌쩍 넘었고 부부가 먹고 사는데 드는 생활비는 늘 2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은퇴 후 늘어난 병원비는 매달 30만 원을 넘겼고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은 꼭 챙겨야 했으며 진료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었다. 2025년에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다. 마트에 가면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을 넘어섰고 과일값은 제철임에도 예전에 2배가 되어 있었다. 최 씨는 조금 아껴 쓰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자녀들에게 챙겨줄 용돈이 필요했고 친지 경조사에 나가면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야 했다. 특히 외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보태주고 나니 통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는 매번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가장 큰 충격은 생활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이었다. 아내와 둘이서만 살아가는데도 한 달에 45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나갔다. 국민연금과 약간의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퇴직금에서 매달 돈을 빼쓰는 생활이 이어졌다. 이자는 연 2~3%에 불과해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고 주식에 투자해보려 했지만
손실만 늘어나자 더는 손댈 수가 없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카드 한도를 확인하느라 순서를 미루는 날이 잦아졌고, 아내는 당신, 이번 달 병원비가 또 올랐는데 어떡하지? 라고 물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 구석에 놓인 낡은 구두를 바라볼 때마다 최 씨는 그 구두와 함께 흘러간 세월과 그렇게 버텨 모은 돈이 허무하게 줄어드는 현실을 떠올렸다. 은퇴 당시 1억 6천만 원이던 퇴직금은 65이 되기도 전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남은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계산조차 하기 싫어졌다. 가장 마음이 무너진 날은 손주의 돌잔치였다. 평생 처음 보는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이 많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빈손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가족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신발장 앞에 쌓인 낡은 구두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이 구두를 신고 매일같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버틴 이유가 이런 삶이었나 차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금융교실이라는 안내문을 보게 된 것이다. 은퇴 후 생활비 구조 점검이라는 강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망설임 끝에 신청했다. 교실에 들어가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소비 구조를 직접 적어 내려갔을 때 비로소 문제의 본질이 보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지출 항목,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와 비정기 지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날 의료비와 여가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깨닫게 된 것이다. 최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제대로 계산해보자. 두 사람은 영수증을 모아 항목별로 나눠봤다.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 외식비, 경조사비, 여행비, 그리고 명절 비용까지. 단순히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지출이 실제로는 한 달 평균 500만 원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앞으로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무거운 합의가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낡은 구두처럼 오래 버틴 세월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정비는 늘어나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 비용은 3배 이상 불어납니다. 아무리 줄여 써야지 다짐해도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달아빠진 신발 한 켤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두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생활비의 무게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최동환 씨는 복지관에서 들었던 강의를 떠올리며 아내와 함께 지출 구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생활비는 대략 얼마라는 식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세세하게 항목을 나누어 계산했다. 관리비와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경상비는 매달 1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갔다. 출퇴근을 하지 않아 교통비가 줄어들 줄 알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며 동네를 오가다 보니 오히려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다. 의료비는 이미 매달 30만 원이 넘었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과 약가, 물리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문화와 여가 활동으로 쓰는 비용이 50만 원, 장을 보거나 생필품을 사는데 70만 원, 외식비가 80만 원 가까이 나갔다. 명절이나 자녀 생일, 경조사에는 한 달 평균 30만 원, 여행 경비를 나눠 계산하니 매달 또 30만 원이 추가되었다. 자동차 유지비와 계절마다 필요한 옷까지 구입해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갔다. 종합해보니 한 달 생활비는 평균 500만 원에 육박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120만 원과 퇴직금 이자로는 턱없이 모자라 결국 퇴직금을 계속 깎아 쓰는 구조였다. 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지역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하냐는 생각이 있었지만 강의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득이 따라와야 삶이 지속된다. 그는 처음으로 복지관의 안전관리 도우미 일자리에 나갔다. 하루 4시간 정도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등이나 소화기를 점검하는 일이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소득이 생활비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내도 집에만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소정의 활동비가 매달 몇만 원이라도 보탬이 되었다. 두 사람은 우리도 다시 사회에서 쓰임이 있다는 게 고맙다며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도 큰 변화였다. 불필요한 외식은 줄이고 여행은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대신 가까운 공원을 걷거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강좌에 참여하면서 비용을 줄였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기를 절약하고 필요 없는 케이블 채널을 해지하면서 매달 몇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큰 깨달음은 생활비는 은퇴하면 줄어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은퇴 전에는 주말에만 쓰던 여가 비용이 평일까지 늘어나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기세, 난방비 같은 고정비는 오히려 더 올라간다. 최 씨는 내가 현장에 나가 땀 흘리며 번 돈보다 은퇴 후 지출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노트를 만들어 은퇴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각 항목별로 현재 쓰는 금액과 앞으로 예상되는 증가분을 적어두었고 최소한의 기준선과 목표선을 나눠 기록했다. 의료비는 앞으로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통장을 만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모으기로 했다. 여행비는 줄이되 대신 저렴하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고 경조사비는 형식에 매이지 않고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의 삶에는 조금씩 안정이 찾아왔다. 매달 퇴직금에서 빼쓰던 금액이 줄어들면서 남은 자산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고 부분 소득이 더해지면서 적어도 66 이후에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 최 씨는 여전히 신발장 앞에 놓인 낡은 구두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구두는 단순히 무너진 기억이 아니라 다시 서서히 걸어나갈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다. 내가 평생을 버텨온 이 구두처럼 우리 삶도 다시 버틸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50대와 60대 부부들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생활비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계산하고 작은 소득을 만들고 복지제도와 지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길은 열립니다. 남은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낡은 구두처럼 닳아버린 세월이 남아있어도 다시 걷기 시작할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첫 발을 내디딘다면 은퇴 후의 생활비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준비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0세 김성준 씨는 공무원으로 35해를 근무하다가 2024년에 명예롭게 퇴직했다. 세무과에서 근무하며 매일같이 수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는 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김 씨의 가장 큰 자산은 눈에 보이는 돈보다 꾸준한 준비 습관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매달 일정액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넣었고 무리한 투자 대신 원칙을 지키며 생활을 설계해왔다. 여보, 이번 달도 연금저축 빠져나갔지? 응, 당신 월급 날마다 꼬박꼬박 나가. 벌써 20년 넘었네. 아내 이정혜 씨와의 대화는 언제나 그렇게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가족의 미래는 차곡차곡 쌓였다. 퇴직한 뒤 김 씨가 받는 공무원 연금은 매달 약 240만 원. 그리고 그동안 준비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추가로 120만 원이 들어왔다. 합치면 매달 36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생긴 셈이다. 여기에 그가 꾸준히 모아둔 예금과 채권 투자금은 약 1억 2천만 원, 비상시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은퇴 직후에는 잠시 불안이 몰려오기도 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고령층 빈곤율 OECD 1위, 국민연금 고갈 우려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스스로 계산해본 생활비 구조를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계부에 은퇴 후 예상 지출 항목을 따로 정리해둔 덕분이었다. 식비와 생활비로 매달 16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이 40만 원, 의료비는 평균 30만 원, 문화여가비 5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경조사와 비정기 지출로 40만 원. 합치면 340만 원 정도였다. 즉,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도 대부분 충당이 가능했다. 아내와 둘이 살기에 자녀 교육비나 대출이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였다. 물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여름 아내가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몇 달간 병원에 다녔는데 그때는 의료비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김 씨는 비상예비금 통장에서 바로 충당했고 생활에 큰 타격은 없었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나눠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를 만드는 거야. 집안 분위기도 밝았다. 아내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프로그램에 다니며 건강을 챙겼고 김 씨는 시니어 대학에서 서예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주말이면 손주가 놀러와 거실 가득 웃음소리가 퍼졌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그의 무릎에 앉아 말했다.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일찍 준비할 거야.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아니란다. 조금씩 준비해야 행복하게 맞을 수 있어. 그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온 것 같아. 남들처럼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는 게 진짜 복인 것 같아. 여러분, 김성준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벌의 삶이 아니다. 평범한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무리하지 않고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저축한 덕분에 맞이한 결과다. 위 사례처럼 퇴직금을 무계획하게 쓰고 불안에 휩싸이는 대신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가혹한 물가 속에서도 그는 주눅 들지 않는다. 김성준 씨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다. 아침 6시면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건강을 챙겼다. 2025년 들어 건강보험료와 병원비가 올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는 내가 지금이라도 운동하는 게 가장 큰 절약이라며 스스로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정성스레 끓여준 미역국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의 일정을 이야기했다. 오늘 오후에는 복지관 강의 있지? 응, 서예 수업 끝나고 바로 장도 보고 올게. 이런 대화가 그의 노후 일상을 보여주는 단편이었다. 생활비는 계획대로 운영됐다. 부부가 세운 원칙은 간단했다. 첫째, 지출은 늘 현금 흐름 안에서 해결한다. 둘째, 비정기 지출은 연간 예산을 나눠 월 단위로 관리한다. 셋째, 갑작스러운 지출은 비상통장에서만 사용한다. 이런 원칙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김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작은 보조소득도 만들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았고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회계 자문 봉사에도 참여했다. 매달 100만 원 정도의 보조소득이 생겼는데 이 돈은 손주 교육비나 가족 여행 자금으로 따로 모아두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시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소득까지 생기니 보람이 크네. 아내 역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맡아 매주 이틀씩 아이들과 젊은 주부들에게 반찬을 가르쳤다. 강사료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두 사람은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다. 2025년에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채소와 과일값이 오르자 김 씨 부부는 아파트 단지 옆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직접 상추와 고추를 길렀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난 채소를 따와 상에 올릴 때면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직접 키우니 얼마나 좋아. 돈도 아끼고 건강에도 좋고.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게 진짜 사는 맛이지. 생활비 구조를 꼼꼼히 관리한 덕분에 두 사람은 매달 20만 원 정도를 남길 수 있었고 남는 돈은 노후 의료비 적립 통장에 차곡차곡 넣었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지금 여유가 있다고 쓰면 금방 사라져. 조금씩이라도 남겨야 나중에 더 든든하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었다. 그는 친구 모임에 나가도 빚이나 생활비 걱정으로 한숨 쉬는 경우가 적었고, 오히려 다른 이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냐고 물을 정도였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다. 큰 비결 없어. 그냥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한 거야. 생활비는 줄지 않아. 늘어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미리 대비했지.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집안이 북적였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저도 준비를 조금씩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김 씨는 낡은 책장 위에 올려둔 두툼한 가계부를 손주에게 보여주며 미소 지었다.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준비한 만큼만 오는 거란다. 여러분, 김성준 씨의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아왔지만 노후를 대비해 작은 습관을 지켜낸 덕분에 지금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매달 안정적인 연금과 보조소득, 그리고 치밀한 생활비 관리가 그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동년배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가운데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달아빠진 신발 한 켤레가 있을 것이다. 그 신발이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라면 김 씨에게는 또 다른 의미다. 그 신발을 보며 그는 말한다. 이 구두가 보여주는 건 내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기도 하다. 준비한 사람만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면 훨씬 더 현실이 와닿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8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3.5% 늘어난 수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라고 해서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기록됐고 한국은행은 2025년에도 약 1.9% 수준의 물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을 훌쩍 넘고 전기가스 난방비는 겨울마다 기록을 새로 쓰는 지금 은퇴하면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는 은퇴 후 생활비의 핵심 변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약 543만 원이었는데 65세 미만 성인의 평균이 146만 원 수준이었으니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병원에 아파서 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검진, 영양제, 물리치료 같은 예방적 지출도 늘어나면서 의료비는 사실상 고정비처럼 바뀌어 버린다는 뜻이죠. 게다가 장기요양보험도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결정되었는데 세대당 평균 보험료만 해도 월 1만 6천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이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2%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 돌봄 지출이 늘어날 건 자명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은퇴하면 줄어드는 건 자녀 교육비나 대출 상환 정도일 뿐 나머지 지출은 거의 다 늘어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한국 의료 패널 자료를 보면 퇴직 이후 줄어드는 항목은 극히 제한적이고 난방전기 같은 에너지비, 문화여가비, 외식비, 건강관리 비용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결국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30%에서 40%에 이릅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금을 받는다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 펜션즈 애더 글랜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 목표 소득 대체율은 2028년에 40%까지 낮아집니다. 게다가 법정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갑니다. 결국 연금만 믿고 버티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구조도 변수입니다. 60세 정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시간, 단순 노동으로 재취업을 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취약 고용 비중이 70% 가까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퇴 전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소득으로는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결국 소득이 갑자기 뚝 끊기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물가와 소비는 은퇴 후에도 줄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다. 둘째, 65세 이후 의료 돌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난다. 셋째, 고령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넷째, 연금은 대체율이 낮아지고 수급 나이는 늦춰지고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소득 공백이 생길 위험이 크다. 결국 은퇴하면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은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신 두 사례, 즉 무계획으로 퇴직금을 갉아먹다 불안에 빠진 사람과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계산하고 보조소득을 만들어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통계가 보여주듯 노후를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를 어떤 항목으로 어떤 순서로 쓰고 채워 넣느냐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한 사람만이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문제점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얘기부터 시작하죠. 우리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을 통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약 70%에게 매달 무조건 현금 약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은퇴 이후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이동통신요금도 일부 감면해주는 정책도 더해져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줍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익 형사회 서비스 혁민간형으로 나뉘어 노인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고 참여자들은 활동비와 사회적 역할을 얻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아울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은퇴 전문가들이 사회적 비영리 기관에서 자신의 경력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 실비와 수당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니어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어르신 여가 건강돌봄 시설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텃밭 프로그램, 무료 강좌,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비용 또는 무료로 제공해 사회적 고립과 지출 부담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같은 맞춤형 복지는 경증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는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죠. 2025년부터는 연금과 이를 병행해도 연금 감액이 덜하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가 연금을 받을 때 감액되던 기초연금 삭감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도 하나 소개해 볼게요. 미국이나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운영되는 엘더 빌러지 시니어 빌리지라는 공동체 모델입니다. 이들은 어르신들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 집안 수리, 사회활동 등을 자원봉사 중심으로 지원해주는 커뮤니티 시스템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게 돼 건강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둘째, 노인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처럼 공익적이면서도 활동비 및 수당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도 줄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 텃밭, 봉사활동을 통해 지출은 줄이고 삶의 활력은 살려보세요.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재가 서비스처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활용하지 않으면 매우 아까운 자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엘더 빌러지 같은 커뮤니티 모델은 우리도 시니어 센터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니 지역에 제안하거나 참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해외 모델까지 결합하면 은퇴 이후의 불안은 조금씩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안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노후 걱정은 이제 준비된 삶의 시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낡아빠진 구두 한 켤레가 있습니다. 한때는 반짝이며 도시의 거리를 바쁘게 걸었지만 세월은 그 가죽을 닳게 만들고 밑창은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두에는 오랜 세월 성실히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도 당당히 걸어갈 희망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마주했습니다. 퇴직금을 무계획으로 썼다가 노후 불안 속에 매일이 걱정으로 얼룩진 사람, 그리고 생활비를 꼼꼼히 따지고 작은 일자리와 지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지금도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둘 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지만 준비의 유무가 마지막 인생의 풍경을 이렇게나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다른 한쪽은 손주와 함께 웃으며 밥상머리에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거나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단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준비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눈물로 후회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행복으로 마무리하는 길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노후의 길은 길어졌습니다. 그 길에서 준비 없는 발걸음은 쉽게 지치고 준비된 발걸음은 끝까지 당당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노후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앞서 보신 행복한 사례처럼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 하나 더 점검하고 생활비 구조를 정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쌓여 인생 후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낡은 구두처럼 우리 삶도 언젠가는 해지고 닳아갑니다. 하지만 그 닳아진 자국이 후회로 얼룩질지 아니면 웃음과 감사의 흔적으로 남을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당신의 구두는 여전히 걸을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눈물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참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아름답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구두는 행복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답답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불과 얼마 전 62세 한 남성이 은퇴하자마자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만 앉아 있으면서 부부 갈등이 폭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짐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죠. 혹시 여러분 가정도 비슷하지 않나요? 남편은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새로운 삶의 계획 없이 TV만 보고 아내는 끊임없이 챙기고 잔소리하며 갈등이 쌓여가는 현실 말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남편의 생활 패턴을 두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아내가 10명 중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의 무의미한 생활이었고, 이어서 경제적 불안, 아내 개인 시간의 상실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TV 시청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문제로 번진다는 겁니다. 건강은 뒷전, 대화는 줄고 부부 관계는 냉랭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황혼이혼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 무계획한 생활이 결국 부부 관계의 파탄까지 이어진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 단순히 TV만 보고 있는 게 괜찮아 보이시나요? 사실은 그 모습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더 큰 고통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TV 앞 은퇴 남편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동반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64세 이정호 씨는 지난해 대기업 영업부장에서 퇴직했다. 그는 회사 생활 동안 늘 성과 1등을 외치며 살았고 후배 직원들 사이에서도 일 중독자로 불렸다. 서류 가방에는 늘 고객 명단이 빼곡했고 출장을 가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었다. 그렇게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리다 퇴직금을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윤정혜 씨는 처음엔 남편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행도 다니고 잊고 살던 취미도 다시 시작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은퇴 후 한 달이 지나면서 그녀의 기대는 무너졌다. 이 씨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채널은 뉴스에서 시작해 드라마, 예능, 스포츠 중계를 거쳐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내가 아침상을 차리며 여보, 오늘은 배드민턴장이라도 다녀오실래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하고 권해도 남편은 낡은 배드민턴채를 힐끗 쳐다볼 뿐 나가기도 귀찮아. 그냥 TV 볼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배드민턴채는 부부가 결혼 초반 함께 운동을 즐기던 상징 같은 물건이었다. 아파트 창고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 아내가 청소하다 우연히 발견해 다시 꺼내왔지만 남편은 잡아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히 나갔다가 다치면 병원비만 더 든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윤정혜 씨는 속으로 저 배드민턴채가 우리의 지난 시간과 남편의 현재를 보여주는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풀어놓으며 늦은 저녁을 함께하곤 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점심 식사 때도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 대화 대신 TV 속 앵커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지배했다. 윤정혜 씨는 답답한 마음에 여보, TV 좀 끄고 나랑 얘기 좀 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대화가 없으니 너무 허전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눈을 떼지 않은 채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왜 자꾸 방해라며 언성을 높였다. 문제는 단순히 대화 부족만이 아니었다. 생활 리듬 자체가 꼬여갔다. 남편은 새벽까지 드라마 재방송을 보느라 늦게 잠들고 아침에는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저녁 무렵 남편은 TV 속 먹방 프로그램을 보며 저 집은 소고기를 구워 먹네. 오늘은 고기 좀 먹자라며 툭 내뱉었다. 윤정혜 씨는 퇴직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무작정 소비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에 시달렸다. 경제적인 문제도 갈등을 키웠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아파트 대출의 일부를 갚고 나니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물가가 치솟는 2025년 현실에서 매달 생활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윤정혜 씨는 틈날 때마다 남편에게 여보, 다시 일할 생각은 없어? 요즘 마트 계산원이나 경비직 같은 것도 은퇴자들이 많이 한다는데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나 남편은 내가 평생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일 하라고? 차라리 그냥 집에 있겠다라며 자존심을 내세웠다. 아내의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기력하게 보내는 모습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균형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딸과 통화하면서도 고민을 털어놓았다. 얘야, 내 아버지가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본다. 나랑 대화도 없고 돈도 점점 줄어드는데 내가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딸은 엄마 요즘 뉴스 보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이런 문제 많대. 친구들이랑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시라 해요라며 조언했지만
정작 남편은 귀를 닫은 듯 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다. 아내가 용기 내어 여보, 우리 저녁 먹고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자라고 제안했을 때였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더니 당신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냥 나 좀 가만히 둬라고 소리쳤다. 윤정혜 씨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던 남편이 은퇴 후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아내의 눈에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누르고 있는 남편이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가 아니라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가구처럼 보였다. 낡은 배드민턴채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기대어 있었다.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리며 웃었던 기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며 부부 사이의 단절을 묘사하는 물건이 되어 있었다. 윤정혜 씨는 채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 삶의 활기도 웃음도 함께 묻혀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웃들도 이런 변화를 감지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아내에게 다가와 요즘 정호 씨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전에 같이 운동도 하시던 분인데라고 물었을 때 윤정혜 씨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남편의 은퇴 이후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외딴 섬처럼 고립되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윤정혜 씨의 걱정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던 남편의 몸은 눈에 띄게 불어났다. 배둘레가 늘어나 바지가 맞지 않게 되었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을 헐떡였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위험 수준이라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정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운동 좀 합시다. 같이 동네 공원이라도 걸어봐요. 윤정혜 씨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약 먹으면 돼. 괜히 밖에 나가서 쓰러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그 순간 아내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이 은퇴 이후 점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사람처럼 보였다. 문제는 건강만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불안은 점점 더 부부를 옥죄었다.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서 통장의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남편은 어떤 새로운 수입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어디 가서 일하겠어? 그냥 연금이나 나오면 그걸로 버티면 되지.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그 연금이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마음이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남편과 나누는 대화가 하루에 고작 두세 마디뿐이었다. 밥 줘. 오늘 반찬 뭐야? 이런 말들이 전부였다. 가끔 딸이 집에 찾아와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그렇게 지내지 뭐. 라고 답했다.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윤정혜 씨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느 날 아내는 용기를 내어 거실 구석에 세워둔 낡은 배드민턴채를 다시 꺼내 들었다. 먼지를 털고 손잡이를 닦으며 말했다. 여보, 이거 기억나요? 우리 신혼 때 매주 주말마다 이거 들고 운동하러 갔잖아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활기찼는지 다시 한번 해보면 어때요? 남편은 잠시 채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젓고는 다시 TV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제는 힘들어. 무릎도 안 좋고 친구들도 다 안 한다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 대답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낡은 배드민턴채는 다시 거실 구석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아내도 꺼내지 않았다. 그 물건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부부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후로 남편은 점점 더 집안에만 머물렀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그는 커튼을 쳐놓고 TV 소리에만 몰두했다. 아내는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애써 웃으며 요즘 집에만 계세요라는 말을 흘려들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밤이 되면 아내는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거실에서 또다시 재방송 드라마에 빠져 있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과연 가정일까? 아니면 텔레비전이 주인인 낯선 공간일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무기력은 가족 모두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딸은 부모 집에 오기를 점점 꺼려했고 아내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다. 부부 사이에는 말 대신 한숨이 오갔다. 낡은 배드민턴채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의 무기력과 아내의 고독을 상징하는 오브제가 되었다. 아내는 그 채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뛸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채처럼 먼지만 쌓이며 끝나버릴까? 라는 두려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65세 최영수 씨는 지난해 말 35해 가까이 근무했던 시청 공무원 자리에서 은퇴했다. 영업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대기업 부장과는 달리 그는 묵묵히 행정 업무를 맡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했고 그 대가로 은퇴 후 매달 연금 약 22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2025년 현재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은 없다. 최 씨의 아내 김은희 씨는 남편이 은퇴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시청 후배들이 준비해준 작은 환송회에서 그는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퇴직 직후 곧바로 새로운 루틴을 세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요리를 나누며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평생 취미로 해오던 서예 모임에 참석해 동년배 친구들과 교류했다. 그가 달라진 건 단순히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서만이 아니었다. 은퇴 전부터 그는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다. 퇴직하기 10년 전부터 노후 자산은 무조건 연금 중심으로 소비는 소박하게라는 원칙을 세웠다. 주변 동료들이 퇴직금을 믿고 부동산이나 점포 창업에 뛰어들 때 그는 그런 유혹을 뿌리쳤다. 실제로 친구 한 명은 퇴직 직후 빌딩 투자에 나섰다가 금리 인상과 공실 증가로 큰 손실을 보고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하지만 최 씨는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 불안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아내 김은희 씨는 이런 남편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은퇴 후에도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안도감을 자주 표현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이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아침에는 남편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대화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며 요리를 만들었다. TV는 단순한 오락일 뿐 하루의 중심은 아니었다. 특히 두 사람에게 활기를 준 건 건강 관리였다. 최 씨는 은퇴 전부터 치과와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았다. 덕분에 60대 중반인 지금도 치아가 튼튼해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 이것은 부부의 작은 행복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주위 친구들은 치과 치료비에 매달 수십만 원을 쓰며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저축하는 거야라며 웃으며 이야기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회적 관계망이다. 은퇴 후 고립되는 사람이 많지만 그는 오히려 더 활발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공무원 시절부터 유지해온 봉사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동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금세 가까워졌다. 이들은 단순한 지인에 그치지 않았다. 가벼운 산책 친구, 긴급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함께 취미를 즐기는 동료까지 다양한 지근거리 친구들이 최 씨의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여름 폭우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을 때 최 씨는 서예 모임에서 알게 된 동네 친구 2명과 함께 곧바로 나가 배수 작업을 도왔다. 그 경험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신뢰와 의지의 끈을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며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다. 집 안에서도 그는 무기력하지 않았다. 아내와 가사노동을 나누고 정리정돈을 하며 이제 내가 집안의 또 다른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 그의 서재에는 연금과 생활비를 관리하는 가계부가 항상 놓여 있었고 옆에는 서예 북과 벼루가 놓여 있었다. 그 공간은 단순히 공부방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리듬과 목표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대화가 늘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보는 집도 많다는데 저희는 같이 운동도 하고 저녁마다 다음 날 일정을 상의해요. 불안하기는커녕 이제야 진짜 부부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다른 아내들이 부러운 눈빛을 보냈다. 모두가 같은 세대, 비슷한 나이를 살고 있었지만 준비된 은퇴와 준비 없는 은퇴는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최영수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면서도 활기찼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40분가량 걷기 운동을 하고 가끔은 주민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기도 했다. 건강을 위해 생활 패턴을 철저히 지켰다. 운동 후에는 직접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왔다. 예전 같으면 장바구니를 드는 건 늘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그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집으로 돌아오면 부부가 함께 요리를 했다. 그는 손재주가 있어 김치전을 부치거나 간단한 국을 끓이는 정도는 거뜬히 해냈다. 여보, 내가 부장 시절엔 회식만 시켰지 요리는 잘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이런 것도 배우네. 라며 웃음을 건네면 아내는 마음이 놓였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부부의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적이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220만 원은 크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철저히 관리했다. 생활비, 의료비, 문화비로 나누어 사용하고 남는 돈은 작은 적금으로 돌려 미래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졌지만 그는 절제된 소비와 계획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였다. 그는 은퇴 후 고립은 곧 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은 그의 삶에 활력을 주었다. 먹을 갈고 붓을 드는 순간 그는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가진 학생처럼 느껴졌다. 글씨 한 획 한 획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모임에서 만난 박 선생은 가까운 동네에 사는 또래였는데 둘은 금세 지근거리 친구가 되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아 언제든 연락하면 함께 산책을 나갈 수 있었다. 어느 날 박 선생이 감기에 걸려 힘들어했을 때 최영수 씨가 직접 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다. 그 경험은 두 사람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다. 이런 관계망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해 겨울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는 서예 모임 친구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사는 집을 먼저 찾아가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왔다. 주민들은 은퇴한 공무원이라 그런지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 씨는 그때 느꼈다. 아, 은퇴 후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내 김은희 씨도 달라졌다.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안정감을 느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서예 모임에서 무슨 글씨를 썼어? 동네 도서관에 강좌가 새로 열렸다는데 같이 들어볼래? 대화의 주제는 늘 다양했고 그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다.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딸은 부모 집에 올 때마다 아빠가 젊어 보인다. 친구들도 다 은퇴하고 무기력해졌다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바빠? 라며 놀라워했다. 그 말에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은퇴했다고 쉬는 게 아니야.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사는 거지. 딸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심했고 부모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그가 스스로를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점이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쳤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글씨가 멋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마음이 벅차올랐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지탱했다. 집안의 상징적 공간은 그의 서재였다. 서재 책상 위에는 늘 정리된 가계부와 함께 붓, 벼루, 반듯하게 접힌 한지, 묶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의 서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낡은 배드민턴채가 고립과 단절을 상징했던 또 다른 집과 달리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서의 붓은 활력과 희망을 상징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든든해졌어요. 매일 대화도 많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이 이렇게 삶을 바꿀 줄 몰랐어요. 이웃들은 그런 부부를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세대, 같은 은퇴라는 상황이지만 준비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체감했다. 여러분, 혹시 은퇴하신 아버지나 남편이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있는 모습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통계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평균 5시간 남짓인데 그중에서 미디어 이용, 그러니까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무려 2시간 40여 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걸로 나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잠자는 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TV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 시간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주말에는 더 심각해서 일요일 고령층은 평균 3시간 넘게 미디어에 매달리고 10명 중 9명 이상이 하루에 반드시 TV를 켠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가 TV와 함께 시작해서 TV와 함께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심심하니까 TV 보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생활 패턴이 실제로
건강과 생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3,600명 넘게 고독사를 했고 그중 84%가 남성이었습니다.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은퇴 직후의 남성들이 가장 큰 위험군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방 안에서 혼자 TV만 보는 생활로 이어지다가 심리적 고립과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경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이라는 건 너무 유명한 사실이죠. 최근 자료를 보면 여전히 노인의 30%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OECD 평균의 두세 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60대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28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장 많은 나이에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정에서 활력 있게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면서 결국 TV만 바라보는 생활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다시 무기력과 경제적 불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TV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종합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TV를 하루 3시간 이상 보면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위험이 선형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3시간쯤을 넘어서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했으니 하루에 4-5시간쯤 TV를 보지 뭐라는 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도구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또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이른바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편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서 아내의 일상에 끼어들고 가사 분담이나 개인 시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아내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을 크게 겪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퇴 후 남편이 집에만 머무르면서 아내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남편 은퇴하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결국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은퇴 이후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은 단순한 무료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경제 관계라는 3가지 축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복합적인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통계, OECD의 빈곤율 지표, 그리고 해외 연구에서 드러난 TV 시청과 건강 리스크까지 전부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통계가 보여준 현실은 심각하지만 희망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해외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모델들로 충분히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먼저 우리나라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동구는 노인 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차도 마시고 가벼운 놀이와 운동, 그리고 이야기 나눌 기회를 제공해요. 한 주도 혼자 보내지 않도록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직접 방문해 독거 어르신들의 고립을 막고 있어요. 또 부산시 부산진구에서는 찾아가는 실버 문화교실을 통해
집 근처 경로당이나 게이트 볼장에서 어르신들이 노래나 공예,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우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용이 크지 않고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동행 카페 프로젝트는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 형태입니다. 참가자들이 매주 모여서 식물 가꾸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음악 감상 등 취미 활동을 함께 나누며 소셜 프루프를 체감하게끔 돕습니다. 이런 활동 하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각기 운영 중인 실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해요.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는 실버 멘토링을 운영해 은퇴한 어르신들이 지역 청소년에게 과거 직장 경험이나 농사 노하우 등을 나누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게 돕고 있어요. 유대감과 역할의 회복, 자존감 상승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죠. 이런 지자체 사례들은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접근성, 작은 비용, 사회적 연결의 창출, 역할 제공. 핵심은 누가 어디서든 작게라도 이어지는 일상의 실천이에요. 이제 해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네덜란드 정부는 유나이티드 에그 AINST 롤리너스라는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7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회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하면서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 사회 활동 등을 안내하고 24시간 전화 상담도 받게 해요. 한마디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모델이죠. 호주에서는 레드크로스, 그러니까 호주 적십자사가 고령자 돌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 배달이나 병원 동행도 지원해요. 예를 들어 젊은 자원봉사자가 90세 이상 어르신을 정기 방문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생기 있는 하루를 선물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한 사례로 사이클링 위사우트 에이지라는 덴마크에서 시작된 자전거 모임이 있어요. 동네 자전거 리어카에 실버 세대 어르신을 태우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드라이브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람을 느껴본 건 언제였지? 라는 감정을 깨워준다는 말이 많고요. 현재 전 세계 50개국 이상 150만 명 이상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메리코 시니어즈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돕거나 독거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함께 외출을 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구조죠. 이외에도 미국의 PAC 프로그램 오브 올 마이너스 인클루시브 케어 포 더 엘덜리는 의료와 일상 케어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로 노인이 오래도록 자택 중심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시스템입니다. 재택 서비스, 이동 수송, 진료, 상담, 재활 프로그램까지 한 몸으로 묶은 케어 시스템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작게 시작하시되 꾸준하게 연결성을 채워나가세요. 지역 내에 허브가 될 만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복지관, 문화센터, 동네 카페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나 동기 있는 활동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외국처럼 바람 한 모금, 한 잔의 대화, 영상 통화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효과적인 연결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켜진 TV 불빛, 낡은 배드민턴채 위에 쌓인 먼지. 그러나 창밖엔 아직 바람이 불고 우리 곁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한쪽에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점점 작아지는 삶을 살던 분이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건강, 멀어지는 가족,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자신만의 존재감.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달랐습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돈으로만 두지 않고 시간을 취미로, 관계로, 배움으로 저축했던 분이 있었죠.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동네 친구들과 웃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빛나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은퇴, 같은 나이였지만 선택과 준비가 만든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쪽을 꿈꾸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 앞 복지관 문을 두드리고 낡은 배드민턴채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남은 날들을 텅 빈 시간으로 채울지 아니면 사람과 웃음으로 채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감사한 시간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래, 내 인생은 참 따뜻했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혼하니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설거지가 싫은 게 아니라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는 참기 힘들다. 이 결혼 생활, 이제 끝내야겠다. 혹은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서울 근교에 사는 62세 김영수 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라는 생각에 TV도 새로 사고 냉장고에 맥주도 채워 넣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심해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었고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운 혼밥을 먹으며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이혼자의 자살률이 기혼자의 3배 이상이고 이혼 후 경제력 상실, 자녀와의 거리감, 외로움은 고독사 확률을 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살아가는 남성 노인의 10명 중 7명은 삶이 외롭고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혼 정말로 준비되셨나요? 정말 혼자가 편할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외로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이혼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이었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 선택,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호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중견기계 부품 업체에서 34년간 일했고 부장 자리에서 퇴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2억 7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결혼은 끝냈고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했고 아내는 윤 씨의 퇴직 이후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며 우린 이제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작년 봄 윤 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쿨한 척 했지만 막상 홀로 원룸 전셋집에 들어앉은 첫날 윤 씨는 아무 말도 없이 TV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고 김치를 덜고 계란 하나를 굽는 그 짧은 과정이 윤 씨에겐 낯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안에 있던 나물 무침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온 건데 왜 벌써 이래? 라며 꺼내 들고 보니 김치통도 고추장도 나물도 하나같이 상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시큼한 냄새로 가득 찼고 윤 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밥을 해 먹는 걸 그만뒀습니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가 시큰거려 가까운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길 치주염이 심해서 틀니까지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식습관이 엉망이 되자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챙겨주는 이 없는 일상. 윤 씨는 그제야 아내가 해준 반찬, 식탁 위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소중함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나갔고 남은 돈은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조금은 나오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윤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국민연금 월 7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내고 나면 한 달 식비로 2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엄마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좀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둘러댔지만 자녀들 역시 윤 씨를 예전만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요라며 연락 한 번 없었고 명절에 혼자 편의점에서 햇반을 데워 먹던 그날 윤 씨는 내가 왜 이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윤정호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부부였을 땐 아내와 함께 모임에도 가고 동창회에도 얼굴을 비췄지만 이혼한 이후부터는 혼자 왔다는 시선이 어쩐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형수님은요? 라는 질문에 괜히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한 날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결국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동네에 퍼졌고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와이프랑 참 잘 어울리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을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전화를 해오는 일도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고작 편의점 알바생의 봉투 필요하세요? 가 전부가 됐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빠 괜찮지? 돈 필요한 건 없지? 같은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정작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윤 씨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고 미리 사둔 반찬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열흘 넘게 된 무생채, 상한 콩나물, 까맣게 물든 시금치 무침.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에 윤 씨는 반사적으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반찬들 같구나. 상하고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된 내 인생이. 그날 밤 윤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은 채 그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만 100번쯤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허전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도 다시 돌아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과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보건소에서 지역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지만 윤 씨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무너지는 나날이 이어졌고 이제는 잠드는 것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간혹 반찬통을 꺼내지도 않고 편의점 도시락 뚜껑도 열지 않고 그냥 버릴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곰팡이 핀 반찬들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 먹자고 같이 앉아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윤정호 씨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며 심리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노년층 자살률도 결혼 상태와 강하게 연관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와서 뭐 어쩌겠어요? 그 말 속엔 체념과 후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배우자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 선택한 이혼이 결국 곰팡이 핀 반찬통처럼 버려지고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삶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윤 씨의 이야기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씨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히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오후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화초를 돌보는 시간이 이 씨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과거 대기업 임원도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기술직으로 28년을 일했고 퇴직 당시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임금이었지만 그는 평생 쓸 돈보다 쌓을 돈을 먼저 생각하자는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40대 중반 큰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던 해, 이 씨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출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쓴 소비 내역을 전부 정리한 뒤 매달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파악했고 거기서 꼭 필요 없는 소비들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둘째 딸 학원비, 외식비, 휴대전화 요금 모든 것을 줄이되 가족 간의 시간은 오히려 더 자주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한 끼를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대신 그 시간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기로 한 겁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물가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퇴직 3년 전부터 퇴직 후 시뮬레이션 표를 직접 만들며 월 지출, 예상 연금 수령액, 의료비,
주거비 등을 꾸준히 계산해 왔습니다. 퇴직 후 바로 창업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커피숍, 코인 세탁소, 반찬가게 등으로 재도전을 할 때에도 이 씨는 오히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장사부터 할 순 없지라며 멈췄습니다. 그 대신 1년간은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지도사, 평생교육사, 시니어 컴퓨터 지도사 같은 분야였습니다. 배우는 중엔 힘들었지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자. 인근 복지관에서 시니어 대상 컴퓨터 교육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수업 한 회당 3만 원 수준이었지만 내가 나이 들고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작은 강사비가 들어오자 아내와 함께 시니어 문화기획단에도 등록했고 그곳에서 취미로 사진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였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매주 부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는 자리였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요리해줘서 밥 먹는 게 기쁨이야. 그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식탁 위에 반찬이 모자라도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건강관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주 3회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마다 점검하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 예방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습니다. 큰아들은 타지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 부산에 거주 중이지만 매주 영상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자녀 부부가 집에 찾아와 손수 밥상을 차려주며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엔 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노후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 과정, 퇴직 후 일상, 배우자와의 대화 노하우, 건강관리 팁을 나눕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이성우님 덕분에 저도 노후 준비 시작했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마치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후는 젊을 때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선택의 결과이죠. 그 선택을 미루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성우 씨의 삶이 특별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준비와 관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곰팡이 낀 반찬이 아닌 매일 정갈하게 정리된 식탁 위에서 오늘도 맛있게 먹자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옆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은 평생의 동반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이나 은퇴 후에 윤정호 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는 그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독거 가구의 비율은 2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70%가 이혼을 경험한 뒤 혼자 사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주 5일 이상 혼잣말을 한다고 답할 정도로 외로움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경우 혼자 사는 기혼 남성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1.8배, 우울증 진단율은 4.2배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이혼한 남성들이 단순히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과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남성들의 경우 고독감과 무력감, 쓸모없다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건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급기야 질병 초기에도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이혼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감정으로 자존감이 유지되지만 1년을 넘기면 외로움과 후회가 더 강하게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실도 냉정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년층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30% 이상이 월 8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엔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고령 남성은 기혼자 대비 평균 자산이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비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사는 60대 이상 남성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일부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대부분 자녀 결혼이나 초기 창업, 생활비로 써버리고 더 이상 쓸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정호 씨의 사례처럼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병원도 미루고 냉장고 안에 곰팡이 핀 반찬을 다시 덮고 있는 삶은 어쩌면 현재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성우 씨처럼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꾸준히 가꾸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국제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부터 노후 재무 설계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사회활동을 이어간 고령자의 경우 70세 이후에도 우울증 진단율이 일반 평균의 절반 이하였으며 병원 방문 수나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대화의 빈도를 유지한 가정일수록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은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곧바로 창업이나 투자에 몰두하기보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재정 계획을 조정한 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그리고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경제력도, 건강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된 65세 이상 고령자 추적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이혼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더 길게 지속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살아가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 후의 고립과 무계획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요건에 따라 가사 도우미와 정서 지원 인력이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기본적인 돌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자가 건강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매달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위험군은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은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해 은퇴한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광주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매달 정서치유 집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우울감이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1:1 전문 상담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살 예방 효과나 인지기능 개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혼 후 혼자 남겨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서울 경기권 지자체 대부분은 최근 1인 가구 노인 증가세에 따라 마을 단위 단톡방 개설, 주 1회 공용 식사 모임 운영, 낯선 이와의 대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기존 가족이 없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한 노인의 70% 이상이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령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거노인은 지역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독 사유를 일정 수준 낮추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시니어 커뮤니티 홈 정책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모아 공동 식사, 공동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지사와 의료진이 삼주하여 정서적 고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거주시설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해 혼밥 지원형 공공주택, 중장년 공유하우스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바는 같습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정부의 지원제도 그리고 본인의 감정과 관계망을 정리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